자, 아마 이 작품도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낯선 작품일 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제목에 이거 우리 여기 차례 맞지? 왜? 하는 거 맞지? 고전 3번 5번 작품 124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작품의 제목에 몽유록 이런 말이 등장하면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몽유록계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몽유록계 소설. 그리고 몽유록계 소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고? 인몽이라고 부르고 이런 녀석을 강몽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이 인몽과 강몽 간의 어떤 차이점 설명하기도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 꿈의 장면에서 보통 소원, 소망과 관련된 성취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운몽을 보면 그치? 우리 성진 스님이 소유가 되어서 한바탕 신나게 살다 오고요. 그리고 또 조신몽, 조신의 꿈이라고 하지. 조신의 꿈 같은 작품에서도 그 소원했던 여인과의 삶을 꾸려가게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즉, 이 몽유록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뭐랄까 이 구조 자체만을 가지고도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여기서 결국 이 꿈의 장면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즉 작품의 어떤 주제의식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운몽을 또 다시 한번 또 소환을 하자. 구운몽은 결국에는 이 꿈속에서의 입신양명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불교적 깨달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작품도 꿈속에서 어떤 일들을 주인공이 겪겠지? 그리고 그 주인공이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작품의 내용을 볼 텐데, 요거는 얘들아 보조자료 잠깐만 펴주세요. 자, 보조자료 잠깐 펴서 이 작품의 시작 부분, 인트로 부분, 그러니까 요 장면을 좀 보려고 하거든. 요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로 어떻게 나네. 수특에 나와 있는 지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가봅시다. 보조자료 아까 뒤에 그냥 이어서 펴주시면 돼요. 자,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보이시죠? 내가 요즘 병이 있어 그것이 근심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도 꿈을 꾸다가 혹은 악몽이 되기도 하고요. 섣달 16셋 날 밤에, 섣달이라고 하는 건 설이 있는 달이니까 1월달인 건 알고 있지? 1월 16일 날 팔굽혀 배고 자다가 문득 큰 도시에 이르렀다고 해서 바로 인몽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다가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일찍 자려고 했더니 보니까 어디 무슨 큰 대고 같은 데 있는 거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인몽이 바로 직관적으로 시작된다. 이때 성곽은 빙 둘러있고 대궐은 구름처럼 서 있었으며 금과 옥이 눈부시고 호금이 심하고 덜덜 떨면서 일단 엎드려 있었지. 뭔가 압도적인 장관의 그치? 벌벌하고 있었던 모양인가 봐. 자, 그러면서 이거 여기 어딘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을 하는 거야. 천신의 풍산 심아무개가 작품의 제목이란다. 작가가 심의였지.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나는 결국엔 심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어. 심아무개가 감히 뵙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하늘 향기가 확 비치고 웬 아름다운 여인이 일으키면서 천자께서 심아무개를 들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놀라서 땀이 등을 적셨죠. 몸을 구부리고 달려가니까 걸음마다 다 금연꽃이어서 인간 세상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꿈속에서 심의는 누구를 아련하게 된다? 천자를 아련하게 된다. 근데 아직까지 천자의 정체는 나오진 않았어. 다만 여기서는 이 공간이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을 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이런저런 얘기가 쭉 있다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설명이 써져 있어서 좀 써먹고 갑시다. 거기 천자라고 하는 존재를 최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왕은 최치원이야. 최치원 하면 어떤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를 게 뭐 있어.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지? 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비운의 천재였던 신라시대 최치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심의라는 사람은
최치원 같은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경을 담고 있는 뜻으로 우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영락한 문사라고 표현해 있지. 요 왕을 마련하게 되는 나는 영락한 문사. 말이 좀 어려운데 영락, 부귀 영화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러한 문인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장력을 인정받아 높은 벼슬도 얻었고 김시습의 난을 물리치는 공으로 명성도 떨쳤지만 결국엔 탈핵당한다는 말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전체 스토리야 그냥.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쭉 찾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져 있는 단어 다음 사람의 이름 보입니까? 박은이 와서 내 손을 잡고 말한다고 돼 있지? 박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이구 뜻밖의 밝은 조정에서 내 친구를 만났군요. 내가 지금 저는 어떤 분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박은이 말하죠. 가야거사 최치원이 현재 전차가 되었습니다. 저번의 모습은 비만하지만 문체는 놀랄만하며 수상의 자리에 있는 부분은 을지문덕. 익제 이재영과 이규보가 좌우상, 김급기와 이인로, 권근 이런 사람들, 정몽주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 아니니? 이런 사람들이 각각 서각 향랑을 차고 옥관자를 달았대. 뭐예요? 중요한 관직들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디 온 거야? 최치원을 필두로 하는 이상세계에 들어온 거고 결국 이것을 이상세계로 본다는 얘기는 나의 관점은 뭐예요? 문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솜씨로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기만의 이상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로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챕터를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차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길 안내를 하는 관리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나를 금자 광록대부 높은 벼슬이에요 이거. 광록대부라는 벼슬이 있거든. 여기다가 재수한다고 선포하고 관복을 내려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오자마자 심지어 왕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나를 높은 자리에 일단 책봉하고 보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꿈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꿈에서 대체해서 소망을 이루는 거잖아. 작품 속에서 시민은 실제로는 영락해버린 문사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어떤 꿈을 꾸면서 자신의 소망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나는 100번이나 절하면서 사은 감사를 표하고 아유 저 같은 불초아에게 어떻게 그런 높은 자기를 주십니까 하면서 거절했지만 결국 유도 허락은 안 했어. 그 허락은 뭔데? 관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말에 대한 허락. 그치? 그래서 결국엔 나는 관직을 받게 되신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런저런 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중략 다음 부분에 참찬이 말했다 이 장면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락한 문사였지만 지금은 광록대부라고 하는 고위 관직이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위 관직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 부분이야. 바로 주례탑 부분이야. 자, 바깥이 밝았는데 웬 궁녀가 갑자기 밖에 박은 우리 아까 만났던 입구에서 나를 반겨줬던 사람이죠? 왔대요. 그래서 세수하고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참찬이 말합니다. 공이 역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하루아침에 부귀를 크게 누리게 되었으니 크게 축하합니다. 다만 적신지탄이 없지 않군요. 오케이? 다른 사람의 어떤 위세에 눌려가지고 높은 자기에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얘기겠죠. 자, 나는 무릎을 바짝 대고 국가, 지금 여기 어떤 나라냐? 라고 또 정보를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천자의 자는 고운. 야, 고운 최치원 이건 원래 알려져 있는 거야. 근데 상제, 옥황상제께서 특별히 천자의 자리를 만들어 재능 있는 선비를 위로하여 기쁘게 하셨는데 키워드는 이거네요. 이 국가의 상태는요. 재능 있는 선비들의 공간이야. 즉 이거는 작가의식에 뭐가 발현되는 거라는 거야. 자, 요거 파란색으로 쓸게. 요게 바로 작가의식에 어디서 기름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자, 작가의식의 발현이다. 아, 배고파 씨. 이 작품의 작가는 문사로서 문인들이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고 또 자신의 능력이 거기에 미칠 만큼 훌륭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속에서는 신선이 되어 떠났다고 하니까 잘못 전해졌어요. 지금 여기서 임금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천자께서는 문장을 좋아하셔서 뭘 좋아한다고? 문장을 좋아한대요. 재능이라는 것은 이퀄 뭐예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무력을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재치를 가지고 있는 걸 떠나서 누가 문장을 잘 쓰냐. 이게 이 극가의 이 이상세계의 모습이죠.
현부와 귀천 이런 것들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 일도 중요하지 않아. 개인의 한계나 자질도 따지지 않아. 오직 문장의 고함만을 보고 관직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제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장력으로 인정받는 공간이 등장했다는 거.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가 되는 거야? 문장으로 인정받고 싶은 화자의 어떤 소망을 표현한 작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앞부분 주거리 봅시다.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포함된 내용이야.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던 선비 심이 잠이 들어서 꿈속세계로 들어갔는데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와서 왕국에 와서 심이 역시 천자의 통일을 받게 되어 금자 광록대부와 벽부학사라는 관직을 맡게 된다라고 돼 있어. 무슨 얘기야? 나도 한 문장 한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지문을 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황제가 별난을 걱정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그 지문 읽어드린 부분에서 김시습의 난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얘들아, 김시습도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 그렇지? 근데 이 김시습은 난을 일으킬 때, 그럼 여기서 난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전쟁이잖아, 싸움이잖아. 근데 이 국가에서는 이 난이 싸움일까? 아니에요. 뛰어난 문장, 어떤 스타일의 문장이 더 훌륭한 문장인가에 대한 어떤 논고 해상 이런 것들이 되겠지. 자, 황제는 별난을 듣고 매우 근심해서 병이 됐어요. 백성을 다 모으고 무기 창고를 떠내서 친정, 무슨 뜻이야? 임금이 직접 정벌을 나가는 걸 친정이라고 불러. 친히 정벌하러 나가서 토벌하려고 했더니 이색이 말합니다. 바라온건대 벽부학사인 심아무개, 우리 심이, 그렇지? 심아무개를 보내서 순례를 거스른 행위를 깨 깨우치게 하시면 군사들이 피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고치게 할 것이니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가서 직접적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 심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재능 있는 선비 아닌가? 얘를 보내시면 이길 거다 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죠. 천자가 제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장대를 쌓고는 나를 대장군에 임명하셨어. 승승장구하죠 지금. 나는 명을 듣고 무릎을 치며 충성심이 무뚝 솟아서 호언장담합니다. 신은 무기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들었기에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상스러운 것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작가의식이죠? 작가는 직접적으로 무력을 주고받는 것은 상것들이 하는 짓이다. 급이 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말로 싸웁니다. 다만 달밤에 휘파람으로 읊조리는 남부른 방법이 있어서, 요새 휘파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농락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천둥을 일으키고 더운 여름에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쭉 짐승들을 거두어 희롱할 수 있고 귀신을 삼키고 뱉을 수도 있고요. 다른데, 자, 천자는 만족스러웠겠지? 우리 친구 뛰어난 글솜씨로 세상을 흐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자랑을 하니 좋아, 너만 믿겠어 하면서 길제사를 베풀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잘 다녀오라고 명하고 비단 주머니 한 개를 꺼내서 차게 만들었어. 나는 무릎을 꿇고 말하지.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난적 어려운 적을 만나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 감화를 시킬 뿐입니다. 어찌 번거롭게 전쟁을 피하겠습니까? 하면서 전쟁을 치르러 떠나죠. 자, 김시습의 난을 정벌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때 정벌하다 떠나는 모습 좀 웃겨? 아무튼 재밌어. 뭐냐면 그날 단기로 말을 떠나. 정벌을 하는데 단기래요. 단기는 뭐예요? 자기 한 몸만 가지고 가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거라고, 전쟁하러. 혼자 가는데 대신에 첨두노 몇 명만 내려간다고 돼 있지? 플러스 첨두노.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당시에 역시 노비는 사람 취급되지 않았던 거야. 노비가 2명인데 첨두, 뾰족한 머리를 가진 노비 2명만 데리고 갔대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일까요? 머리가 뾰족하다는 얘기는 이거 뒤에 취소. 이거 숟가락 같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랑 싸우려면 필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첨두노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이걸 비유한 표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열흘도 못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도두어 입술을 벌리고 휘파람 한 번 불었더니 용기를 잃고 휘파람을 2번 부니까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죠.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져? 휘파람 소리가 멀어지자 구름이 싹 가리고 난새와 봉황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쓸게요. 뭐예요? 작품에 전기적 속성이 드러나고 있죠? 나는 말만으로 세상을 흔들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천지가 떨리니까 몇 되지 않은 반적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달아나고 흩어졌지. 적장인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합니다. 자, 이런 정기적 뛰어난 능력 때문에 김시습이 투항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나, 즉 김시습은 칼 한 번 안 쓰고 말만으로 상대방을 정벌한 거예요. 맞냐?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참고로 여러분들 김시습 하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거 있잖아. 금옷이나 우리 맨날 배우잖아. 이생규장전. 그치? 그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어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오셨는가 하면서 난 당신한테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이 심의라는 사람은 김시습 그딴 거 별거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보는 깔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뭐 아무튼 간에 노포도 헐고 첩계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겼다라는 사인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옛말에 긴 휘파람으로 호기를 물리친 일이 있거든. 자 보자.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왕이었던 누구? 최치원은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니야? 최치원이 왜 당나라에서 인정받았어? 황소의 난을 제압했잖아. 너희들 이거 배우지 않나? 토, 황소, 경문 이거 배우지 않나? 그래서 그만하면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잘했다, 충분하다, 이제 돌아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글로 눌러버리잖아. 그런 게 있었어. 최치원도 중국에서 글솜씨만으로 난을 평정해버렸어. 뛰어난 입장이지? 그럼 이건 뭐야? 이퀄 심의가 오케이? 누구를? 김시습의 난을 제압한 것은 서로 동급이다. 즉 뭐냐? 내가 생각했던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 나 역시 그 최치원의 이끌망이 도달? 이렇게 해볼게. 최치원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사람의 뛰어난 글솜씨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은근한 자랑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나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고 아무튼 왕이 말합니다. 야 나도 이런 거 해봤는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너 그 짱짱맨 하면서 뭐 이것저것 주고 막 다 줍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로부터 위명이 요부터 시작해볼게. 이로부터 위력이 있는 이름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는 더욱 커져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에 들어오고 뭐예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일했다는 얘기겠죠? 또 벼슬아지 10년 차이는 아들도 낳고 손자도 길렀고 문벌이 빛났고 녹을 받아서 집안의 자산 넘치고 승승장구합니다. 공경 중에서 누가 명할모를 내고 보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화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인 청탁이 들어오면 청탁은 거절.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익을 멀리하는 전형적인 충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청하면 1대1로 만나지 맙시다. 우리 회의장에서는 만납시다. 라고 말해서 안 만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이러면서 조정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맡고 시를 읊었죠. 사치가 몸에 배었지만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하면서 나는 늘 이규보를 허물하면서 항소합니다. 이 이규보란 사람은요 문장이 경솔하고 부박, 가벼우면서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요. 귀신처럼 날리지만 귀하지 못한다.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네 말이 맞아. 얘보단 네가 더 나아 하면서 얘는 계속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 이규보 이 아무개로 표현된 이규보도 밑에서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여러분들 왜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글을 짜임새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이규보는 그러니까 달필이 왜 달필이냐면 빨리 쓰는 사람이에요. 뭔가 아이디어를 빨리 뽑아내서 빨리 글을 짓기를 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심의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깊이가 없는 사람이야. 너무 빨리 만들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계속 특진하고 이러고 있었어. 자 그런데 중략 다음 장면 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강을 마치고 임금이랑 같이 회의를 마치고 공부하는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찬장에서 정색을 하시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상속을 하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보니까 한림 선생들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야. 신모는 심이죠. 속세의 화물을 벗지 못하여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자꾸 나머지는 적지 않다고 말하는데 야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이거 하나라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심의가
현실에서는요 관직에 올라가 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파직당한 상태야. 오케이? 무너졌어.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그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유배가사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지? 오케이? 그러니까 유배가사 같은 작품을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민은 자신의 어떤 신세와 관련해서 소설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 여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탄핵됐거든요. 탄핵당합니다. 이 혐의로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혐의와 꿈속에서의 혐의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천자는 말합니다. 한때 부질없는 논의를 어디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대관 선생이라는 호를 내려주시곤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술도 한 잔 주십니다. 갑자기 또 집에 가는 거지. 자, 타당성을 따질 필요는 없어. 풀, 나무, 산, 강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조물주는 운명이고 신이잖아. 신과 운명은 당신을 꺼린다. 뭐요? 당신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경의 첩 옥란이는 다시 술과 음식을 맡게 될 것이고 나의 휘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가시오. 자, 그래서 눈물을 적시면서 집안 식구를 돌아보며 떠날 줄 몰라고 했는데 약간 여기서 무섭지 않니? 문제 풀면서 작품 읽으면서 좀 이거 무서웠어. 난 무섭던데? 조금 있으니까 상국인 이색 등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협실로 끼어들어서 나를 난초탕에 목욕시키고는 금으로 된 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아놓은 명물 몇 마를 들이부은. 야, 이거 약간 그거야. 동면. 여러분들 동면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나요? 동면, 여러분들 왜 그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몸에 병이 있어서 아플 때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몸을 영하 270도까지 영하 냉동시켜버려요. 냉동인간. 냉동인간을 만들 때 그냥 냉동시키면 안 된대요. 몸에 있는 조직 중에서 온도가 달라서 서로 녹는 지점과 어느 정도 녹는 점 이런 개념이 있나 봐. 그래서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일단 피를 다 뽑아내야 된대. 혈관의 피를 다 뽑고 그 혈관에다가 냉매를 주입하고 또 뼈와 같은 부분들은 또 따로 뜯어내야 된대요. 뜯어내서 별도로 얼리고 몸만 전체로 얼린 다음에 언젠가 먼 훗날 이걸 다시 조립해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녹인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컨셉이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얼어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답니다. 기술이 더 높아지면 더러울 수 있겠죠? 약간 그 느낌인 선생님이 이거 들더라고. 몸을 먹물로 채운대요. 그치, 역시 글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먹물을 들이보면서 40년만 기다리시오. 여기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배가 칼로 가르치는지 아프겠지 당연히. 딱 깼더니 배가 북처럼 불어올랐고 잔등은 가물가물하죠. 다시 뭐예요? 강몽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인몽 장면을 보자고 했던 거야. 지금 우리는 꿈속에서의 하이라이트와 강몽 장면을 본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왜 배가 아프다 뭘 말하냐면 실제로 시미가 이때 질병을 앓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아팠던 거야. 오케이? 그 실제 아픔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잔등 희미한 불빛이 가물가물 하는데 병든 아내 역시 아내도 병들었어. 옆에서 앓는 소리를 할 뿐이죠. 사람이 세상에 나서 달 궁은 궁핍한 것이고요. 달은 영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북이 영화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신이 빈곤한 것과 자신이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은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쓸게. 팔자소관. 그래서 여기서도 또 새로운 가치 개념 하나 더 판단할 수 있죠. 이 작품의 작가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다? 문장력이다. 오케이? 문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꾸었으며 두 번째,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봐서 아는 말들이죠. 그런 세계관이 나와 있는 거 확인되고요. 자,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이적은 이야기를 드러내어 꿈에서 겪었던 일을 적는다. 가정 18년 12월 상한 심의가 대관제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의 얘기는 한바탕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은 결국에는 문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화자가 꿈꿨던 사회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겠고요. 됐죠? 그러다 보니 자 이제 질문 다 정리됐죠?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보기를 참고해서 1, 2번은 무례를 답하시오 하면서 현실 세계, 꿈속 세계, 현실 세계 당연히 이거 낸 거야. 이건 뭐랄까 그냥 기초 중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고 하셔야 될 일은 뭐냐. 만약에 이 작품이 됐든 혹은 또 다른 몽이롭게 소설이 됐든 지금 문제에서
작품의 구조를 뜯어놓고 분리하라고 문제를 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도 요 끊어지는 지점을 잘 정확하게 마킹해야 돼. 보통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가 현실, 나 꿈, 다 현실이라고 봤을 때 가와 나의 사이 인문과 나 다의 사이의 강론까지 찢어서 가에서 있었던 사건과 나에서 있었던 사건과 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봐봐. 1번 문제 한번 연습 삼아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나의 벽부학 사인 시마국에, 이건 꿈속에서의 주인공의 모습이었지. 이 사람은 다에서 11로 깨어납니다. 맞잖아. 연결고리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동일성과 의식을 유지한 채 만들어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구나. 괜찮잖아. 두 번째, 나에서 나가 받은 대관 선생이라고 하는 호가 다에서 시미가 꿈속 내용을 기록한 대관자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관에서 있었던 꿈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과 꿈의 관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3번, 나에서 나가 많은 녹을 받아 집안의 재산이 넘치는 상황으로 그려진 것. 사실이죠, 그쵸? 그래서 엄청난 큰 사치를 부려도 근데 하지만 내 몸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이 사실은 서술자가 현실 세계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투영했다. 맞지? 화자가 꿈속에서 이루었던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한 꿈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4번, 나에서 천자가 나를 두고 종물이 공을거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서술자의 삶이 어쨌든 가나다에서 모두 순탄하지 않다, 계속해서 잘 나가거나 계속해서 한결같이 좋은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괜찮네요. 그럼 답은 5번인가 본데 가봅니다. 나에서 40년을 기다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한 건 사실이지. 그치? 그래서 다의 일은 서술자가 가와에서와 달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임을 드러낸다. 40년이 있으면 돌아온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어? 아니죠. 예측할 수 없지 그냥. 그럼 기존의 삶을 선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닐 거야. 그지? 이거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지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자,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나오는 문제들 역시 딱히 뭐 어렵고 새로운 문제들의 스타일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바로 갈게요. 다음 작품이 매화전이었을 거야. 이거 연결해서 그냥 바로 갈게요. 매화전.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를, 문제들은 다 깔끔하게 풀려 있는 상태죠. 이미 예습을 하고 오신 거 맞죠? 말을 빨리 따라오려면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작품의 제목 매화전. 이 작품 역시 보조자료를 먼저 펼치고 시작합니다. 보조자료 잠깐만 펼쳐주세요. 보조자료의 매화전 찾아주시고요. 그 매화전에서 그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라고, 아니요, 매화전이 마지막은 아니구나. 자, 매화전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녀석의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17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좀 잡아주세요. 자, 찾으셨나요? 뭐 핵심 포인트가 적혀있는 그 페이지일 겁니다. 찾으셨죠? 자, 일단 여기서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보고요. 특히 이 작품에서는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모티프. 이 작품은 선생님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먹힐 만한 코드는 다 사용해서 대중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매화전의 결과물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기 드라마. 그럼 인기 드라마가 가져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치? 잘생긴 남주, 가련한 여주인공, 그리고 갈등의 요소라고 해서 뭐 정치가 됐든 뭐 의학이 됐든 뭐가 법률이 됐든 아무튼 사랑의 코드를 꼭 집어넣어야 되고, 그지?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거 하나씩 집어넣고요.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매화전의 구성을 봅시다. 발단 부분 봐봐. 매화가 아버지였던 김주부와 헤어져 조병사, 이거 전부 다 주부나 병사라고 하는 건 관증명이야. 조병사의 집에서 양유라는 친구와 동문수학하면서 100년 하루를 약속했대. 자, 시작부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니야? 여자아이가 있었어? 남장을 했어? 그래서 조력자에게 구출됐어? 그래가지고 이 유출연전부터 비슷하지 않니? 오케이? 자, 가볼게. 잠깐만, 이름을 까먹었네. 누구였지? 김주부. 김주부의 딸 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병사였나? 조병사의 집에서
양유와 함께 마치 형제처럼 자라. 그치? 그러다가 상처한 동생을, 상처라고 하는 건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내를 잃어버린 잠깐만 거꾸로 말하네. 남편을 잃은 잠깐만 3초 왜 이래? 아내를 잃은 거지. 조병사에게 그 둘째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내가 있는데 이 재혼이야. 그리고 이 아내에게 또 따로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남동생이고요. 남동생은 상처를 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나름대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병사와 아내는 뭐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상처한 동생을 매화와 혼인시키려고 계략을 꾸미는 최씨 부인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혼인이 좌절되고 매화는 쫓겨나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있지. 결국엔 이 작품의 핵심의 얘기는 이들의 러브 스토리야. 그런데 이 둘의 결혼은 왜 방해받는가? 바로 요 악역의 역할 때문이지. 지금 보니까 이 매화가 애가 참 좋아. 근데 문제는 출신이 너무 뭐랄까 보존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다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내 동생이랑 결혼시키는 게 더 베스트겠는데 하면서 매화에게 갖은 뭐 모략을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따 스토리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서 그냥 미리 말씀드릴까? 자, 조병사가 매화가 여자애라는 걸 알았어. 둘이 결혼시켜. 아주 나이스하지 않나? 처음에 아내도 그러니까 쳐도 좋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얘가 이렇게 얘한테 주기는 아까워. 내 동생한테 가는 게 더 좋겠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하죠. 조병사한테.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대사인데 출신 성분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아보게 하니까 조선에서 훌륭한 말이야. 맞는 말이야. 어쨌든 얘가 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출신 성분이 어떤 걸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지. 그런데 그 사이 안에는 또 돈을 써가지고 그 동네에 헛소문을 담당하는 몇 명을 배치해 놓은 거야. 누가 와서 이 매화라는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거 쓰레기 새끼, 나쁜 새끼, 부모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보고가 다시 올라오죠. 조병사에게. 이 집안에 얘가 아주 몹쓸 집안이더라고요. 천하의 나쁜 집안이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니 조병사는 노발대발하면서 매화를 내쫓아요. 그리고 내쫓았을 때 매화한테 아내가 가서 말을 하죠. 야, 당황하지 말고 내 동생 재현 너랑 결혼시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둘이 결혼해. 근데 매화는 어때? 난 내 사랑은 양육뿐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거절하고 먼 길 떠나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그 와중에 또 최씨의 부인 하수인에게 최씨 부인이 여기 아내죠. 최씨 부인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최씨 부인의 아내가 또 하수인을 불러가지고 애를 데려오고 하지만 또 놀랍게도 이 매화를 아버지 김주부가 도술을 통해서 구해내고요. 결국 이 도술로 인해서 결국에는 매화와 양유는 다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치밀한 플롯 이런 게 없어요. 약간 뭐랄까 좀 먹힐만한 코드 집어넣어가지고 왜 우리 말도 안 돼 하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 그 느낌으로 작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김주부의 전기성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작품에서 그럼 선생님 중요한 건 결국 뭔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에는 이 작품은 화소, 다른 말로는 모티브라고 하죠. 이 작품은 몇 가지 이야기 화소들이 결합해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들이 소스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십시오. 작품에 활용된 모티브 파악하자. 이걸 먼저 잡고 갈게요. 자, 모티브 이름들부터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애정 화소, 애정 모티브라고 하죠. 우리 소설에서 사랑 얘기 빼면 시체입니다. 그죠? 오케이. 인터스텔라, 사랑으로 우주를 구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아 모티브라고 되어 있을까? 주인공이라면 무릇 고생을 좀 겪어야 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주부가 조정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피신하는 중에 딸인 매화를 남자시켜서 길에 버려버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 기아와 동시에 남장 모티브가 나오죠. 주인공이 여자애를 남장시킨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니야? 보국이, 편국이 기억나? 그죠? 연결되죠? 자, 그리고 당연히 또 고난의 모티브도 나옵니다. 이 고난의 모티브는 우리 또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좀 곤란하겠다. 왜냐면은 이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모에 의해서 학대받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권한 모티브. 그리고 당연히 또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도술도 나온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티브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만 파악하시면 되고, 이 밖에 나머지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장면에서 뭐 인물이 누구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배경이 어떤 요소인지, 그래서 현재 내가 보는 장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파악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당연히 조병사와 매화 사이도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김주부와 매화 사이도 갈등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최시부인과 매화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이런 식의 갈등 관계를 잘 그리면서 내가 읽는 게 전체 스토리상에서 뭔가를 파악하려고 용서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볼게요. 128페이지 열어주시고 내 질문 읽습니다. 경기도 장단군에 사는 김주부에게는 매화라는 무남 동료가 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의 도수를 두려워해서 해치려고 하니까 이 매화를 남장시켜서 길거리에 두고 김주부 내외는 9월산으로 들어가 버려. 신선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냐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알겠죠? 애를 버리고 갑니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병사 집 12 노비에게 발견되게 되고 그 집의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 공부를 하며 행복하게 지내죠. 됐나요? 자, 그런 중에서 좀 재미난 얘들아, 혹시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딱 그게 느껴졌는데, 선생님은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압니까? 거기 보면 성균관은 선생님이 스토리 정확하게 모르는지 모르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성균관은 원래 유생들, 즉 남자 애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주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아이가 여자임을 알게 되면서 연심을 품게 되고 삼각관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러브스토리를 가겠지. 뭐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네, 이 작품도 딱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현상 A씬이라고 하자. 매화와 양유의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이야. 읽어볼게. 자, 이때에 양유는 매화를 찾아 학덕으로 돌아오는데 매화가 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거든. 양유가 물어봅니다.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고 하니 그 일 때문에 그런가 싶으니 그럼 혹시 여자가 분명한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양유가 매화를 떠보는 거죠. 사람들이 너 보고 여자라고 자꾸 하던데 혹시 그 소문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는 거야? 너 혹시 여자야? 찔러본 거야. 찔렀더니 매화, 흔연이는 그냥 환하게 웃었다는 뜻일 거야. 이거니까 뭐랄까 자신의 진심을 숨기기 위한 장치겠지? 우리는 이 매화가 여자인 걸 아니까 말합니다.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운 이유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고,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기싸움이나 배울 것이지 남자 옷을 입고 내가 남을 속이겠어? 변명하는 거죠 지금. 본디 골격이 연 가냘프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지각 없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괜히 여자다라고 말하는데, 이로 장성해서 골격이 웅장해지면 장부가 분명해질 거야. 지금이야 내가 어깨도 조금 남자들처럼 막 듬직해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지? 언젠가 나도 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하고 단정히 앉아 풍어를 읊으니 목소리가 웅장하죠. 자, 이걸 첫 번째 의심 단계라고 부릅시다. 그 의심은 매화가 어떻게 속여 넘겼죠? 웅장한 목소리로.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깔렸나봐요. 그죠? 그래서 목소리도 웅장하고 호치, 그 가지런한 이빨이 옥반을 치는 듯 진짜로 남자 소리 같은 거야. 양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확실히 목소리는 남잔데 하면서 이 향이 만당하는 거죠. 그런데 웅장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 향, 이상한 향기가 만당, 온 뜰 안에 가득한, 온 장소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여성 특유의 뭐 향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매화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돼 있어? 마음만 상한다. 중요한 건 이거야. 마음이 상한, 마상을 입은 거예요. 양유가. 그럼 이 얘기는 왜 마음이 상했다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마음이 상했을까? 실은 여자이기를 희망했던 거야. 얘가 여자라면 내 여자가 되자고 했을 텐데 얘가 남자야. 그럼 나는 그렇다고 동성연애를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느낌이겠지. 왠지 이 아이한테 자꾸 마음이 끌리는데 얘가 남자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치? 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는 놀기 좋은 춘 3월입니다. 자,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풍이 무슨 뜻이야? 춘풍. 봄바람이잖아. 참고로 이춘풍전도 남장 화서 보이죠? 알고 있죠 이거? 아무튼 봄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의 생기가 돌고 뭔가 우리가 보통 춘정이라고 표현하죠. 이성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계절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풍을 못 이겨서 양윤은 매화를 데리고 경치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어를 지어 화답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 별표 삽입시가 등장했어. 좀 독특한 장면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삽입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내신 대비 때도 아마 많이 배웠을걸? 뭐 이생규장전 같은 특히 금옷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삽입시가 자주 등장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설명을 했었을 거야. 삽입시가 등장한다는 것은 아직 운문과 산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던 시절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면서 삽입시의 기능적 특징을 공부했을 거야. 맞나? 이것도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참고로 이것도 약간 보조자료 지금 혹시 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조자료 그냥 뒷면으로 써져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안 열어봐도 돼. 쌤이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삽입시의 기능 1번. 당연하게도 작품은 원래 산문이잖아. 산문 속에 운문이 들어가면 뭐를 정서를 어떻게 함축적으로 전달해주는지 도움이 되죠. 정서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지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이 전개 방향을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어. 두 가지로 쓸게. 첫 번째 안내라고 쓸게요. 사건의 전개 내용을 안내해준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약간 요약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고 혹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암시하는 기능도 할 수 있겠지. 자,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삽입시 기능 두 가지 이 정도만 잡아놓으시고 뭐 이거 말고 뭐 아니야 이거만 얘기해. 이것만 잡아놓으시고 어쨌든 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첫 번째는 이 삽입시 기능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삽입시 의미 파악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의미 파악을 잘해야 돼. 자, 시를 주고받습니다. 먼저 양유가 시를 먼저 지어서 말을 하죠.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나름대로 라인 잘 맞췄어요. 양유가 왜 봄이야? 양은 볕 양자. 오케이? 그 유는 버드나무 유자로 비유를 한 거야. 버드나무에 빛이 들었다는 얘기는 봄을 맞이해서 버드나무가 피어나는 상태 맞지? 우리 맨날 봄하면 버드나무, 수양 버드나무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봄을 맞았는데 왜 매화는 근데 언제 펴? 겨울에 피잖아, 그지? 그래서 매화는 왜 즐겁지 못한가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인물들을 꽃과 버드나무 가지에 대입해서 기분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 됐지? 야, 봄을 맞았는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신나게 아무 고민 없이 좀 놀면 되잖아. 넌 왜 그렇게 얼굴을 항상 찌끄리고 있는 거야? 너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어본 거지, 시를 통해서. 그랬더니 매화가 답시를 주죠. 뭐라고요?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원앙새는 물을 얻지 못한다. 얘들아, 나비랑 원앙은 전부 다 남녀 간의 정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야. 보통 꽃과 나비의 관계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많이 비유되거든. 관습적 표현 같은 거라고. 선생님 많이 비유했었지? 현대사회에서 돈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만수르 거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뭔가 첨단하고 싶으면 잡스 꺼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는 거야. 꽃과 나비가 꺼내졌다고? 남녀 간의 관계야. 그리고 원앙도 뭐야?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짝을 바꾸지 않는 새들. 참고로 얘들은 야생의 새들이거든. 근데 야생의 새들이 짝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는 되게 희한한 일인 겁니다. 종족 번식의 본능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매년마다 짝이 똑같을 필요가 없을 거야. 얘들은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마다 누군가 어떤 새는 죽었을 거고 어떤 새는 세상을 떠났을 바보가 되면 안 되지. 아무튼 간에 문제가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짝을 바꾸지 않아요. 오케이? 남녀 간의 정을 상징하는 것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얘기는 왜 나비가 꽃을 몰라보냐? 왜 원앙이 물을 얻지 못하냐? 뭐예요? 너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라고 말한 거야. 뭐예요? 고백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는 하나의 기능을 더하게 된 것이죠. 3번.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해주는 매개가 된 거야. 소재로서 기능하게 됐잖아. 그치? 그치?
정체를 밝힌 거야 지금 이건. 오케이? 너라면 나의 정체를 말해줄게. 나 여자애 맞아. 라고 말한 거야.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며 근데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사랑했대요 그동안. 근데 얘는 넌 남자야. 그러니까 그동안 사랑 고백 못한 거죠, 그죠? 근데 야 역시 맞구나. 너 여자구나. 야 우리 100년으로 하자. 결혼하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동안 봐서 알잖아 서로. 매화는 고개를 수식이고 수색, 근심하는 색깔이 가득합니다. 나는 과연 여자이거니와 그대는 사부, 뭐야? 사대부잖아. 양반집이야. 양반집 자제고 나는 유리 걸식, 뭐야? 거지라는 얘기죠. 아니 거지란 말은 너무 과거에 과격했구나. 빌어먹는 신세, 그러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 어찌 부부가 되길 바라겠는가? 낸들 양지작을 모르려마는, 그러니까 양지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너와 결혼하면 양반의 권위도 없고, 그치? 행복한 삶을 누리겠지. 근데 피차간에 부모의 명도 없고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의 욕이 되는 거야. 예절을 행치 못한다는 건 뭐죠? 옛날에 결혼을 누가 먼저 하는 거였지? 남자들끼리 먼저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부모끼리 먼저, 부부, 어르신들끼리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럼 결혼해서 약속을 딱 하면 그 둘의 자식들이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다는 이게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다 이거야. 우리끼리 먼저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을 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그러면 자 여기서 부모의 명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자연스럽게 이 작품은 뭘 잡고 있는 거야? 굉장히 시대상 혹은 사회상에 예민한 작품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지. 당대의 일반적인 코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우리 둘이 결혼하려면 부모님의 인정부터 먼저 받아야 돼. 그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요즘 드라마였으면 이런 거 상관할 요소 자체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중요했으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죠? 자, 마침 이때 12 옥란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외당에 상객이 왔습니다. 생원님이 급히 찾아요. 생원님이라고 하는 건 양유의 아까 조경사령을 하는 겁니다. 자, 갔더니 웬 상객, 자꾸 상객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건 웬 낯선 손님이란 뜻이야. 그래서 자, 이 얘기까지 끝내놓고 씬이 바뀐 겁니다. 그쵸? 이 챕터 뭐예요? 이번엔 상객과 조병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객은 관상을 보는 손님이어서 상객이라고도 불린 거야. 관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앞을 못 보거나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감이 발달한 사람들이 점을 치러 많이 다녔거든. 점 치러 온 거야. 뭐 아무튼 간에 병사가 뭐라 합니다. 이 두 아이 좀 한번 봐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객이 말합니다. 얘 여자인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참고로 지금 조병사는 얘가 여자인 걸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쓰레기가 걸렸네. 그죠? 남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얘를 여자라고 말하니까 잘못 걸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매화는 무료했대요. 무료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이게 심심하다는 뜻이겠니 설마? 부끄러웠겠지. 뭔가 걸렸다는 느낌이 들었겠지. 그래서 부끄러워서 돌아갔고 양을 보고 말합니다. 내두. 무슨 뜻이야? 내두. 머지않은 미래란 뜻이야. 그치? 머지않은 미래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을 때 불쌍코 가련토다 16세 호식할 상이다. 상객이 말합니다. 매화는 여자고 양유는 16세에 호식당할 거야. 호랑이가 식 잡아먹는다고.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점친 거예요. 지금 이 상객은 완벽하게 점을 친 겁니다. 완벽하게 쳤어요. 자, 불쌍하대요. 병사는 놀라서 자기 처음에 성별도 못 맞추고 자기 아들 죽는다면서 16살에 죽는다잖아. 누가 좋아해 그걸. 그래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쫓아내라고 하는데 상객이 일어나서 두 걸음 만에 인홀불견이 됐어요. 뭐예요?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거야. 두 걸음 만에 사라져, 뾰로롱 하고 사라져버린 거잖아. 그치? 작품의 무슨 성? 정기성이 보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먹힐만한 코드를 다 집어넣는 거야. 미래를 암시해주는 거지. 독자들이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이러냐면은. 자, 근데 그 상객이 떠난 자리에 왜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 열어봤지? 양유와 매화가 부부가 아니 되면 임진년 3월 초 3일 날 진짜 죽어요. 자, 포식을 맞는 방법이 있어요. 두 사람이 뭐가 되면 됩니까? 부부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을 결연시켜주는 매개로 작동하는 거다. 상객의 매개. 된다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삼입시가 매개가 돼서 둘의 연이 맺어졌고요. 상객의 말로 인해서 두 사람의 부부의 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남자애랑 남자애를 어떻게 결혼시키란 말이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매화가 딱 왔어. 소녀. 소녀?
어찌 기망하오리까?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저 여자예요. 근데 병사는 뭐합니까? 기뻐하죠. 아, 그 점이 맞는 거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 뭐래요? 오늘부터 내 당에 들어가 출입하지 마라. 자, 오늘부터 내 당에 들어가서 출입을 금하래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 지금 매화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를 속인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지금 벌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뭐예요? 시대상이고 사회상이잖아. 그럼 뭐예요? 당시 사회로는 남녀 7세 부동성 7살 이상 먹은 남녀 간의 사이는 절대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자는 여자의 법도를 내 당에서 지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통 여자들의 거처는 집에 들어갔을 때 문을 3번 이상 열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 가장 깊은 곳에 규방을 차리거든. 알겠지? 가서 이제 그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가서 바느질, 그치? 자수 이런 거 배워야 돼. 지금부터. 오케이? 그래서 기뻐하면서 근데 지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벌 준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회상에 맞는 장면일 뿐이야.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 아,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얘가 여자라니까 더 마음에 들어. 맞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때 최씨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크게 기뻐하며 여인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씨 부인이 처음부터 악역은 아니었던 거야. 기뻐했습니다. 함께.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또 양유를 불러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 매화랑 같이 앉지 마. 그럼 이거 또 벌 주는 거라고? 아니라니까 사회상입니다. 그죠? 남녀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당시의 관념을 보여주는 장면.